미친 언론이라는 책 제목을 이렇게 지셨습니다. 보니까 미친 언론. 말씀 들다 보니까 제가 이거 또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이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아니요, 아니, 하여튼 어차피 제가 좀 한번 좀 소개를 부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 책 제목이 지금 미친 언론으로서, 책도 굉장히 좀 두께가 224페이지 분량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는 네. 총 파트가 13파트 챕터로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네네. 네, 항목이 좀 13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안에 또 소제목들, 또 소제목 안에 또 소제목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책을 그, 지금 현재 언론을 고발한다는 심정으로 썼고요. 특히 이제 공영방송 KBS와 MB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썼는데 그동안 제가 기자 생활을 지금 30년 넘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상황들은 예전에 겪지 못했던 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어서 제가 감히 아주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영노조 막 뜨면서 세면서 쓰랴 뭐 집회하랴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밤을잠을 자지 않고 이걸 썼는데 크게 보면 박근혜 사실상 이 글을 쓴 동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 그때의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고 그 보도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었나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뉴스도 보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100% 저는 언론 탄핵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손석희의 우선 제가 그 흐름을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손석희 이야기 하기 전에. 네. 그 박근혜 탄핵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출범 이후의 언론 보도. 그야말로 이 언론 노조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때 공영방송이 워낙 망가지고 또 공영방송이 불공정 하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했는데 정말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더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드린 이런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대통령을 찬양하고 대통령을 마치 연예인 탤런트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래서 언론들은 팬이고 그 대통령은 탤런트고 그래서 그 탤런트가 어지간히 잘못해도 팬들은 그냥 좋게 봐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언론 노조라는 집단이 어떤 단체인가 이게 왜 이런가 그게 좀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법제화된 건 어떻나 그럼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할 때 도저히 우리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이걸 통제할 수 없나 하는 문제들을 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좀 봤고 그 다음에 대한매체로서 지금 유튜브가 뜨고 있는데 유튜브의 실태 같은 것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언론 탄핵이라 할 만큼 심각했는데 그건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언론이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서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전에 10년 전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그 대부분 언론사들은 언론이 10년 동안 말하자면 좌편향된 기자, 좌편향된 보도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노무현 정권 5년에서 그게 심화됐는데요. 그 10년 동안 기자를 뽑았으면 한 10년 차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30살에 입사를 했다면 10년 지났으면 40살. 그 40살쯤 되면 차장급 되고 언론사의 중견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선 치더라도 새로 입사한 기자들은 그 앞에 10년 전에 뽑았던 선배들이 교육시켜가지고 거의 대부분 언론 노조에 가입시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BS만 하더라도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기자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90% 이상이 언론 노조 소속입니다. 좌편향 소속에. 그러니까 이 언론 노조라는 거는 잘 아다시피 한 130여 개의 언론사 2016년 기준으로 132개의 언론사가 가입돼 있고요. 특히 KBS, MBC, SBS를 포함한 방송 3사와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사가 이어들어 있습니다. 종사원들은 13,000명 되는데 여기서 그런 보도를 좌편향적 보도를 했고 그게 핵심이 뭐냐면
작년 2016년 10월 24일 날 JTBC의 태블릿 PC 그걸 기화로 그동안 박근혜 정권 들어섰고 이명박 정권 들어설 때마다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보수 정권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거부감 이런 것들을 기사에서 많이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게 터졌던 게 이제 JTBC의 그 태블릿 PC였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일제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 이미지 묘사를 키워나가는데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최서원이라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시켜서 연설문을 최순실이가 이렇게 수정해주는 관계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코치하는 관계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느 날 갑자기 강남의 어떤 일탈될 아줌마의 지시를 받는 그런 아주 못난 대통령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이가 만났던 사람들 주변 인물이 누구냐면 고영태, 차은택, 그 다음에 장시호 등등 해서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의 일탈들, 즉, 고영태가 호빠에 출입한다든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 관계 비슷한 그런 거라든지, 부적절한 관계, 이런 관계를 묘사한다든지, 그러면서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아주 더티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관계들을 부각시키면서 말하자면,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장시호 등등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유라까지 그 인물들이 그야말로 강남에 돈은 있지만 일탈될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동들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들 이것을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마지막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결정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말하자면 7시간 동안 미해를 즐겼다. 또는 구슬했다. 인신공양을 했다. 안면 수술을 했다.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먹었다. 이런 걸 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6명, 5명을 연결시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부패 사슬, 혐오 프레임이 쫙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한 3개월, 4개월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국민이라도 그 보도를 그 정도 들으면 빨리 박근혜가 어떻게 좀 안 나가나, 구속 안 되나, 탄핵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언론의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론학에서 아주 폭력적인 화면들을 특정 청소년들에게 가둬놓고 일정 기간 동안 보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을 풀어놨을 때 자연스럽게 폭력 성향이 된다는 게 문화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아주 무슨 의혹을 보도하다 보니까 마치 마녀처럼 보도됐고 그래서 나중에 표창원 국회의원 통해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누드 패러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건 아무 거리낌 없이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그야말로 마녀처럼 돼 있고 모든 국민들이 탄핵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다. 법관들도 탄핵하는 것은 나의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다. 국회의원들도 탄핵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이 대세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조차도 탄핵에 찬성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어서 정치 활동을 했던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몰려가서 탄핵을 했던 그 사건을 볼 때 핵심은 언론 보도였고 그러고 그 언론 보도로 인해서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에 몰래 나가게 됐고 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게 민주노총 아닙니까? 네. 그 민주노총이 촛불 주도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언론노조와 정교조 등등에서 거느리고 있는 상위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체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탄핵했던 핵심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참여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교조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와 어울려서 말하자면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탄핵을 했고 우리 사회에 촛불을 들었던 세력들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때 언론이 핵심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제가 분석했던 그런 프레임이었고요. 그게 이제 박근혜 혐오 프레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근혜를 미워하게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이 언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을 찬양하는 언론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탤런트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 마시는 것도 일면 뉴스가 되고,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밥 먹는 것이 뉴스가 되고, 헤어진 구두를 신고 있으면 이게 감동스럽다 해가지고 그걸 뒤에서 찍어가지고 뉴스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혼밥 대접받아도 제목을 달기를 북경에서 서민 체험하는 문 대통령. 그리고 제천에 화재에 나가지고 29명이 죽고 40여 명이 다쳤는데도 그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대형 재난 사고에서 빛난 그 리더십을 뽑아요, 대통령을. 네. 그러니까 또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는 대통령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지간히 못하는 것도 다 좋게 보고, 잘하는 건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예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받아가지고 이 산소에 가서 절을 하는데 뒤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구두 뒷굽이 헤어진 게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그 장애인이 만들어준 신발인데 헤어질 정도로 신고 있다고 감동스럽다고 보도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헤어진 구두를 신을 정도로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네. 그 대통령이 왜 그런 걸 싫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저는 아주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헤어진 구두를 써서 절약할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성급하게 멈춰 세워가지고 몇 천억의 손실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안위, 국가 경제를 크게 큰 그림을 봐서 결정하는 자리지 조그만하게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 마셨어.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도 묻고 싶어요. 대통령이 지금도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마십니까? 지금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까요? 지난번에 황제도 지락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할 때 대통령이 장차관 회의에서 한 150명을 모아가지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먹은 도시락이 호텔 96,800원짜리 호텔 도시락이라서 네티즌들이 공분을 샀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거기 할인해서 한 절반 가격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반 가격이 되더라도 그건 4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창 그 당시에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먹었던 도시락이 정말 빵 몇 조각하고 그게 뭐 하여튼 장조림 몇 개 하고 야채 한두 개 하고 그래서 그 별명이 거지 도시락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왔고요. 대통령이 먹었던 도시락은 황제 도시락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구내식당에 밥을 드신다 하면서 그런 쇼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아낄 때를 아끼시고 쓸 때는 쓰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보여주기식 쇼통을 한단 말이에요. 쇼통. 그건 국민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다 이렇게 저는 봐지는데요. 대통령은 정말 우리나라의 큰 문제들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 문제 그 다음에 성장 엔진의 문제 이걸 고민하셔야지 계속해서 과거 정권을 청산한다든지 적폐청산한 이름으로 과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갈등이 하루라도 줄어들 날이 없고 다툼과 싸움이 멈출 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은 청소하기 바쁘고 과거를 부정하기 바쁘고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이랄까 우파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적폐로 규정하고 잡아넣고 하시면서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북한의 현송월인가요? 이설주 현송월 그다음에 김여정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깍듯하게 대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취임할 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지했던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채를 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수당을 더 준다고 경제가 나아집니까? 직업이 구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길은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이 경제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서 기업이 활동하기 움직여야 그게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안에 상황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상황파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은 실업률이 더 떨어져서 더 내려가서 실업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실업 상태가. 그러니까 고용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이 상태들을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과거의 대통령 보십시오. 정치력은 극소화하고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 살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까 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편향을 빨리 전파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을 만들어서 김정은하고 잘 지내서 나중에 연방제로 형님 동생하고 지내자. 그리고 미군은 저 멀리 가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저 멀리 가고 나면 북한이 아무리 지금 좋은 형태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한순간 돌변해서 남한에 쳐들어 내려온다면 지금 있는 여기 남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 체제가 용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 체제에 대해서만큼은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또는 단톡으로 또는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밤잠 안 자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미국에서는 어떤 소식이 들려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대통령께서는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북한을 상대로 정치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그 이야기들이 지금 그 책에 적혀 있는 겁니다. 예, 총 13장, 13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진 큰 제목 아래 많은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개되었던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30년 동안의 우리 성창경 여장님께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예리한 시각으로 또 이렇게 뻔히 알 수 있었던 그 부분들, 당연히 제대로 보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보도되었거나 보도되지 않았던 그런 사안들을 전부 이 책에 많이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도 한번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숨겨진 뉴스에서 김사랑 납치 감금 사건이라는 요 파트도 하나 좀 올라온 게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매우 애석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게, 김사랑 씨, 아시는 분들 알 텐데, 성남시장과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성남시의 전통시장 살리기, 무슨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그 단체가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돈을 쓰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김사랑 씨라는 이분이 시인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시장에게 해명해달라. 왜 이런, 전통시장을 살리기로 만들어 있는 이 단체가 본래 업무를 하지 않냐고 하니까 이제 신남시장님께서 몇 차례 고소고발을 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사랑 씨는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 어느 날 백주에 길거리에 나왔는데 납치가 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정신병원이라는 겁니다. 성남의 한 정신병원인데 문제는 납치를 한 주체가 누구냐면, 경찰 공무원들이에요. 경찰이 납치를 해가지고,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가두었고, 김사랑 씨가, 정신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핸드폰에다가 SNS로 빨리 구해달라, 살려달라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김사랑 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주사약을 맞았고, 이제 정신을 이런 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다음날,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제 구해냈는데, 핵심은, 대한민국의 이 법치국가에서, 지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항의하고, 알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경찰 공무원에 의해서 납치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명박 정권 때 민간인 사찰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고 일어났고 결국은 사법 처리도 받고 그때 김희종 씨인가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이 정말 이런 납치된 사람을 구출해야 될 사람
그 일을 해야 될 경찰이, 아니, 멀쩡한 대낮에 멀쩡한 시민을 납치를 해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경찰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가족들이 김사랑 씨가 실종신고가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만약에 실종신고가 들어왔다면, 안전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김사랑 씨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 시청의 기자실에도 가서 이 문제 제기를 해도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조지 오일의 1984에 나오는 그런 사회, 감시당하고 있는 사회, 누구든지 손해를 봐도 누구든지 불이익을 당해도 그게 도와줄 수 없는 사회까지 왔다면 이 사회는 이미 뭐라 그럴까요? 그 민주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다 드렸 이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지 않고 그래서 언론이 권력이 마음대로 한다면 이건 독재사회 아닙니까? 독재사회 맞죠. 독재사회라는 게 언론이 권력이 언론을 통제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자기하고 코드가 맞다고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언론이 흔히 그 언론학에서 와치독 감시견이라 하는데 권력을 감시하지 않고, 권력에 대해서 짓지 않는 언론. 그래서 그 권력에 대해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충견이 되었다면, 이건 이미 그 사회는 외견상으로는 민주사회 같지만, 안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전체주의화 돼 가고 있고, 철저하게 이 통제되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민간인이 그 유력한 뭐 다음에 도지사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 기죠? 이재명 성남시장님하고 그분의 뭐 문제점을 뭐 시민들은 충분하게 시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은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상관없는 경찰이 나서서 이 무고한 시민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감금했다는 거. 그리고 김사랑 씨가 정신병원에서 가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관련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시집을 발간을 하고 시를 쓴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이런 묻혀있는 이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적폐, 이런 적폐 관련된 거는 거의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제 보십시오. 계속 방송에서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기 삼성전자 노조가 없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조를 방해하려고 했다, 어떻게 했다. 그거를 뭐 가끔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뉴스에서 그렇게 기획 기사로 하는가 보다 하겠지만 시리즈로 이렇게 내는 거는 저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방송사들 간에 다 지금 장악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거를 뉴스로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송사가 똑같이 그렇게 삼성에 대한 노조 문제를 그렇게 때려잡듯이 잡고 있고 마치 노조를 가입하면은 그 노조원들이 다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획일적으로 가고 있고 그 반대 목소리는 정말 엄두도 못 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민이 백주대낮에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납치됐다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봐가지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정치권과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백주대낮에 납치돼서 정신병원에 감금된 등 이 사건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좀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정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점을 통해서만 구입이 되는 겁니까? 뭐 서점에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출판사가 예. 큰 출판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몇 분들이 뭐 전화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서점에 대형서점에도 있을 것 같고 인터넷 주문을 하면 또 할인도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요? 예,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할인도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꼭 책을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가 솔직히 역사를 기록한다는 심정으로
몇 가지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시대와 그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은, 정치하시는 분들 꼭 아시고, 반대 목소리를 제압을 하고 난 뒤에 한 개의 목소리를 냈던 사례들 보십시오. 분서 갱류를 했던 진시황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14년 만에 망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28년 걸렸다고 하는데,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 통일하는 데는 28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망하는 데는 1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위록지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의 아들 호해가 그 진시황의 제2황이죠, 2황. 둘째 황제가 됐을 때인데, 그때 조고라는 황관이 지록위마, 그러니까 사슴을 말이라고 이렇게 막 가리켜갖고 이걸 뭐냐고 물으니까 그 신하들이 전부 다 사슴 보고 말이라고 엉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나중에 그 망했고, 그 이 황제도 살해됐던 그런 그 결말인데, 다양한 사회, 다양한 의견, 반대 의견도 용납되는 그런 사회에 나야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는 제가 그 책자에서 제목을 붙였듯이 미친 언론이라 할 정도로 하나만 허용하고,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만 말하고, 하나만 듣고, 하나만 보는 이런 언론,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전기구고, 그 다음에 이 선동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정말 각성하셔서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언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이 정권에 붙어서 자리 하나 얻어서 자랑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뭘 했냐면 부역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로 들어오기를 간곡하게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장시간 말씀을 또 많이 해 주셨는데, 엊그저께, 어제쯤인가, 그 안토니오님과의 그 대담 전화 생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 미친 언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 좀 제대로 우리 위원장님 통화한 길에, 구체적으로 또, 잘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선구자 방송에서 다시, 좀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창경 위원장님이 우리 우파 쪽에, 어떤 그 방송계에서 우익을 대변하는 그 고군분투를 하시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또 어제도 관심 있는 표명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국민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어떤 또 정보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아, 이 사건이 그러한 어떤 그 시각에서 봐야 될 사건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또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성명서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편안한 밤 되시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아이고, 너무 긴 시간을 잡아본 것 같고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한 30분 이내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예, 하실 시간이 좀 말씀. 많아서 그런지, 1시간 반 가까이 되네요. 아이고, 이거 좀 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앞뒤 내용을 잘라서 편집해 보는 것도 괜찮을 방법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아직도 그래도 한 300여 명이 지금 저기 실시간 방송으로 보고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건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내지는 북한 친화적인 그런 체제로 갈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세력이 말하자면 야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있고, 또 건전한 지식사회,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야당과 언론, 지식사회, 시민단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뭐 됐다 하면 거기 그냥 환호하게 되고,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 할 때도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저기 평택 그 해군 군 기지로 갔잖아요. 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물론 펜스 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리로 후 몰려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그저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체제 변화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도둑처럼 나타나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체제는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더운 물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적응해 있다가 나중에 쪄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문재인 정권 어느새 1년 됐다 보니까 서서히 이런 사회주의 체제 또는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 성향의 방향들에 대해서 많이 적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공산주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도 공산주의고 베트남도 공산주의고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공산주의화 되는 과정에 숱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은 소련이 이 공산주의가 멸망했고 해체됐고 지금 저 나라가 즉 힘이 없는 나라가 된 것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 남미 국가들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아는 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은 오직 하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들 신념에 꽂혀 있어서, 그래서 합리적이고 또 이 균형 잡힌 시각의 정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언론의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한쪽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또 주권으로서 저항하시고 반대하시고 의견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거 제발 보지 말기 바랍니다. 언론은 거의 대부분 공영방송을 빼고는, KBS를 빼고는 상업적인 기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에 의해서, 그 광고 기반에 의해서, 판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을 그 언론 보도가 편파라고 생각되어지면 안 보면 시청률 떨어지고, 시청률 떨어지면 그 광고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들이, 선구자를 포함한 많은 유튜브들이 잘 방송하고 있고 좋은 방송을 하고 있으며, 또 제도권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은 것, 또 숨기고 있는 것, 그것들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보시고 이미 되돌아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리는 길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야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주고 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비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참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정치인을 뽑으실 때는요, 무슨 명망가, 과거에 경력이 화려했다, 또 스펙이 좋다, 내 장관 했네, 무슨 도지사 했네, 시장 했네,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투쟁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진영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간다면 거기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 정도가 시의회 의원하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여당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 요구해야 됩니다. 여당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 항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아시고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유권자, 깨어있는 미디어 수용자, 깨어있는 국민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저항하셔야지, 이미 토요일마다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태극기 들고 아무리 고함 지르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젊으신 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야 나라가 변합니다. 왜 숨어 있습니까? 왜 엎드려 있습니까? 그리고 왜 태극기 들고 나가시는 분들 보고, 이런 말 했으면 안 됐습니다만은, 털딱이라고 비하하십니까? 그분들 전부 다 박근혜 빠 아닙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너무나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상징으로 박근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박근혜가 그래 좋아서, 박근혜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젊은이들, 또 직장인들, 학생들, 회사원들, 좀 나오십시오. 정말 나오셔서 우리나라를 걱정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을 모든 국민들에게 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저분들이요,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나라가 균형 있게 또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 예. 아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네. 다음에 또, 긴급한 또 사안 있으면 또 연결을 해 주시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계시니까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어서 우리는 또다시 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손상대 사회자와 또 뒤를 이어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과 남재준 장군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에게 엽서 편지를 보내어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차로 제작된 엽서 9종에 이어 제2차 엽서는 99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제작되는 엽서에서 서양화 작가이신 조석주 애국 작가님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화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4종도 매우 뜻깊은 내용으로 제작하였고 후면에 주소를 인쇄해 놓지 않았기에 사실 9종의 엽서 모두를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2차로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에는 물고기가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님의 청렴과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엽서 후면에는 구치소 주소를 직접 인쇄하지는 않은 이유는 조만간 석방되어들 나오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쇄하지 않았고 대신 전단에 여러분들의 수용자 번호와 주소를 인쇄해 첨부해 놓았으므로 전단의 주소를 보시고 직접 표기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엽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정확한 주소와 엽서 세트 수량과 1차 엽서인지 2차 엽서인지를 회차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며 주문 후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선구자 방송에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그동안 엽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1차 엽서를 주문하시면서 1차 엽서라고 표기해 주시고 1차 엽서를 보내셨던 분들은 2차 엽서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주문 문자에서 2차 엽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 대금은 농협계좌 360-02-140-392로 먼저 입금 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한 세트는 배송비 포함 1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선구자 방송 후원도 겸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차 때 제작된 엽서와 2차로 제작된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는 석방되어 나오실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Go